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현재 상태와 환경을 파악하여 상황을 인식한 후에 가능한 대안들을 생성하며 각 대안의 잠시적 결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실행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선택 과정에서의 주요한 특징은 각 대안의 가치와 결과를 평가하여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상황에 따른 확률을 가치와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확실한 선택을 설명하는 고전적 기대가치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가치 이론은 결과값과 확률을 곱하여 여러 선택지 중에서 최대 가치를 가진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대가치 이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은 가장 높은 기대가치를 가진 선택을 추구하는 가치 극대화입니다. 소비자의 예시를 들자면, 소비자는 구매할 상품을 모든 속성과 각 속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각 속성의 가치에 해당 속성의 중요도를 곱하여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총점이 가장 높은 대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기대가치 이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제시하여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며,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기대 효용 이론은 기대가치 이론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결정이 설명하는 모델이며, 유형과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장 높은 기대가치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만족도인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위해 각 선택지의 결과에 대한 효용을 확률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기대 효용 이론의 주요 특징은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를 선호하며,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위험을 회피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선택을 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한계 효용에 따라 추가적인 재화나 서비스 소비에 따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합니다. 기대 효용 계산 시에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러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 속성 효용 이론과 가장 중요한 단일 속성에 집중하는 단일원의 의사결정, 그리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지를 고르는 간단한 만족하기가 있습니다. 다중 속성 효용 이론은 여러 속성을 고려하여 각 선택지의 종합적인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 방법 중에서 가장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을 반영하기 좋은 방법이나 속성 간 가중치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위원의 의사결정은 다중 속성 효용 이론의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속성에만 집중하여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간단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해지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건한 만족하기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찾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최선을 찾기보다 적절히 만족할 만한 선택지를 고름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지를 고를 수 있으나 최적의 결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한 기대 효용 이론에도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대 효용 이론의 예측을 위반하여 비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밝혔으며, 프레이밍 효과, 위험 회피, 잠박성 효과 등 다양한 비합리적 행동 패턴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레이밍 효과, 틀 만들기는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이득이나 손실을 다르게 평가하며 감정적 및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불변성 원리를 위배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면 제시되는 방식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선택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틀 만들기 효과는 이 원리를 위반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과 달리 실제 행동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틀 만들기 효과의 예시로 심적 회계가 있습니다. 심적 회계란 자원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심리적 방식으로 자원을 출처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범주화를 합니다. 이에 의해 같은 금액이라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캐시리스 효과는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는 심리적 경향을 말하며, 달러 표시가 없을 때 소비자는 금액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를 활용하여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전시키거나 혜택을 포인트로 제공하여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다른 예시로 공돈이 있습니다. 공돈이란 의도치 않게 얻은 돈을 의미하며,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돈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쉽게 써버리게 됩니다. 푼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푼돈은 적은 액수의 돈을 지칭하며, 사람들은 푼돈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비하 같은 개념도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비하, 문화비라는 개념과 같이 소비자가 돈을 쓸 때 그 지출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며, 이러한 인식에서의 차이는 실제 소비 결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회계의 다른 예시로는
극장 티켓 분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10달러짜리 티켓을 잃어버린 그룹의 경우에는 반 46%만이 새로운 티켓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극장으로 가는 길에 10달러를 잃어버린 그룹의 경우 88%가 티켓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관람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영화 티켓을 잃어버린 경우 관람 비용을 20달러로 인식하여 새로운 티켓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 회계에 의해 이미 지출된 비용과 새로운 비용이 같은 카테고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티켓과는 다른 심리적 계정으로 분류되어 티켓 구매에 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심리적 회계는 소비자들이 관계 있는 비용과 관계없는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선택 맥락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의 존재가 우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입니다. 유사한 대안이 추가되면 기존 대안들의 선택 확률이 변하는 유사성 효과뿐만 아니라, 열등한 대안의 추가로 인해 특정 대안의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극단적인 대안들 사이에 중간 대안을 선호하는 미끼 효과도 존재합니다. 단독평가와 병렬평가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같은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단독평가는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사전 A가 단독으로 제시될 경우 상태나 외관을 고려해 높게 측정됩니다. 반면 여러 항목을 비교하면서 평가할 경우 더 많은 단어수를 가진 중고사전 B가 A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부여받습니다. 미끼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끼 효과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비교를 통해 선택을 유도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모델을 나란히 전시하여 소비자 중간 제품인 256기가의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평가하게 하여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다음은 전망이론입니다. 전망이론도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득이라도 손실을 더 크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성향을 다룹니다. 또한 가치 판단에서 절대적 가치가 아닌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이득 손실 판단을 하는 경향성을 강조합니다. 기대 효용 이론과 전망 이론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은 사람들이 이득과 손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최대화된 효용을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전망 이론에서는 이득과 손실을 다르게 평가하고 특히 손실을 더 강하게 회피하라는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손실의 영향력은 이득의 영향력의 약 2배에 이르기에 손실 회피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잃는 불쾌감이 100원을 얻는 기쁨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손실 회피의 성향은 경제적 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최대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합니다. 이는 때때로 정책 이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손실 회피를 앞서 예시로 든 타협 효과로 설명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회피하라는 경향으로 인해 중간을 선택하여 위험을 회피하며, 이때 중간 옵션은 기준점이 되어 다른 극단적 옵션들의 평가하는 척도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최악의 선택을 피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옵션 평가에서 중거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거점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현재 상태를 뜻하며, 현재 상태와 비교를 하여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항상성과 연관이 있으며,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편향을 현상유지 편향이라 합니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향을 보입니다. 이는 안전해 보이지만 때때로 중요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현상유지의 편향 예시로서 소요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소요 효과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과 익숙함으로 인해 변화를 꺼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얻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크게 작용하는 손실회피에 의한 것이며, 소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유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환불 보증제나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유감을 형성하고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환불 가능성은 구매 결정을 촉진하지만 실제 환불을 꺼리게 만들며 무료 체험 후 구독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미리 풀옵션을 제시하고 최대 가격을 제시하여 고객이 모든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느낌을 주어 구매를 촉진합니다. 현상유지 편향은 집단 의사결정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방법보다는 이미 확립된 절차를 따르기 쉬워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때때로 집단 사고로 이어져 중요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을 지닙니다.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은 사람들이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은 사람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합니다. 80%의 성공 확률이라는 표현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위험회피적 선택을 유도하며, 20%의 확률로 손실입니다는 표현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전망 이론에서 제시된 손실 회피 성향은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더 강화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정보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안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고자 부정적으로 제시된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익으로 제시하면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고, 손실로 제시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전망 이론의 예시로 매몰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며, 사람들은 과거에 지출된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손실 회피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미 투자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지속합니다. 과거의 투자 금액과 같이 매몰 비용을 중거점으로 삼아 현재 의사결정의 기준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손실 회피로 인해 이를 만회하고자 추가 투자를 지속하는 비합리적 결정을 합니다. 이는 동일한 금액도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프레이밍에 따른 선택의 변화입니다. 고려하지 말아야 할 매몰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또 다른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나 자원으로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할 비용이며, 이를 선택한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에서의 잠재적 이익인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기회비용을 무시할 경우 더 나은 기회를 놓치고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이를 자각하여 오류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실을 회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자 위험 지각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위험 지각은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지각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위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잘 이해된 위협은 덜 위험하게 느껴지며, 미약인 위험은 더 큰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나 비행기 사고와 같은 치명적 위험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일상적인 운전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험 지각은 다른 요인에 의해 편향될 수 있습니다. 뉴스 효과로 인해 자주 보도되는 사고나 재난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운동 부족과 같은 일상적 건강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지각은 주목되는 사건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에 실제 위험과 인지된 위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험에 집중하여 다른 위험을 간과할 수 있으며, 주목받는 위험은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안, 두려움, 걱정 등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키며,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사건과 비일상적인 사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운전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은 익숙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게 인식됩니다. 쉽게 떠오르는 인지적 가용성과 통제감이 높아 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지진과 같은 비일상적 사건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 큰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통제감이 낮고 손실 회피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일상적인 사건과 비일상적 사건의 예시로 차 사고와 비행기 사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일상적인 사건이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반면 비행기 사고는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의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각은 어린법의 영향을 받아 안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각된 빈도를 거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위험과 위험 지각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된 사건에서도 결과를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인과성 제어 착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긍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부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상황을 제어한다고 믿게 만들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반면 최근에 직접 사고를 겪게 될 경우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박적 효과에 의해 첫 번째 경험에 대한 예측은 이후 경험 예측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격 편향으로 인해 미래 사건의 감정적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후사 편향으로 인해 현재 감정이나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위험 지각은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험 정보를 수치로 제공받을 때 표현 방식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8배 높다는 표현은 위험을 과장되게 느끼게 하고 1% 미만 혹은 125분의 1과 같은 표현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해석되게 합니다. 이러한 수치적 위험 정보의 표현 방식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타 집단 대비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어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는 상대적 위험도보다는 실제적 위험 크기를 나타내어 위험의 실제적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절대적 위험도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절대적 위험도를 제시받았을 때 사람들이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